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어제 대구 경북에 이어서 오늘은 부산 경남에서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학에서 학생들과 학식 먹자 행사 이어가며 2030 유권자들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후보의 대선 전략에 관한 얘기 자세히 나눠봅니다. 천하람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이준석 후보 상임선대위원장 천하람입니다. 네, 우리 상임선대위원장 맡으신 천하람 의원님께서도 오늘 바쁜 하루 보내셨을 텐데 어떤 일정 소화하셨어요? 네, 우리 이제 이준석 후보가 어제 대구 일정을 하고 오늘 네. 이제 부산으로 넘어갔는데요. 저는 대구에서 하룻밤 자고요. 오늘은 대구 지역 언론 두 군데랑 인터뷰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또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제 후보는 아무래도 유세하느라 굉장히 이제 바쁘기 때문에 네, 네. 후보가 직접 하기 어려운 언론 인터뷰들을 제가 좀 메꾸는 그러시군요. 형태로 조금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선 레이스 시작되기 전에는 사실 이준석 후보도 여기 많이 왔었는데 그럼요. 되게 좋아하죠. 지금 예. 물리적으로 아마 어려운 것 같고 예. 자, 아까 오프닝 멘트에 말씀드린 대로 어제는 경북대 오늘은 부산대 식당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하다가 누가 고용보험 얘기인가 누가 이렇게 대학원생이 얘기하니까 뭐 메모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현장의 목소리라고도 하는데 이게 보니까 함께 식사한 학생들을 당에서 뭐 따로 공고하고 섭외한 게 아니라 온라인 신청을 받았다면서요. 네, 저희는 뭐 전혀 섭외하고 미리 준비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이제 선거 운동에 있어서 저희가 압도적 새로움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원하는 학생은 누구든지 뭐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저희도 이제 사이트 상으로 어느 학교에서 어느 정도 신청이 네. 들어왔는지를 보고 여기 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굉장히 자율적으로 재미있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오늘 부산대학교도 그렇고 그 전에 뭐 여러 뭐 충남대, 경북대 뭐 많은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좋은 질문들 많이 나오고요. 뭐 지방 소멸에서부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제2의 도시인데도 요즘 청년 인구들이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할 건지, 뭐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청년 정치, 네. 정치 세대 교체는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많은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네. 저는 여기서 우리 후보 자랑 하나 하고 싶은 게요. 예.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생각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이미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을 대하고 유권자들 대했을 때 대응이 된다 이거죠? 그럼요. 이게 이제 저희가 섭외한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누가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떤 분은 또 호전적인 질문을 할지 저희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 뭐 카이스트에 갔을 때도 또 도전적인 질문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잘 준비된 대통령 후보다라고 느끼는 것이 거리낄 것이 없고 네. 밥을 먹어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 질문 열심히 들으면서 밥도 먹어가면서 대화도 바로바로 해가면서. 대화해가면서 아주 진정성 있는 얘기도 하고 또 서로 대안도 제시하고 사실 공약에 가까운 얘기들도 하는데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이준석이야말로 굉장히 젊은 리더이기도 하지만 아주 잘 준비된 리더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선거 운동을 할 때 공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좀 이따 공약 내용은 제가 이제 여쭤보겠지만 어떤 새로운 선거 운동의 방식이랄까 이런 거를 다른 후보들이 생각지 못한 거를 치고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저희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보면 저희가 이번에 많은 분들이 네. 개혁신당 뭐 돈도 없고 조직도 약한데 뭐 할 수 있겠어 하는 거를 저희가 판판이 다 깨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온라인 소통 툴을 활용한 뭐 자유로운 소통 또 준스톡이라고 하는 어떤 정말 양방향 소통 툴도 만들고 펭귄 밥주기 같은 것들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어쩌면 대한민국 선거 운동의 수준 자체를 2025년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네. 사실 YSDJ가 하시던 예전에 비해서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30년, 40년 전께 30, 40년 그대로예요. 전께 사실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각종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비슷하게 이어지는데 네. 저는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저는 역전 드라마를 써서 당선된다면은 네. 어떻게 보면 저비용 구조로 굉장히 온라인 기반의
참여형 선거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참여형 선거운동이 지평을 연다. 네. 자, 최근에 개혁신당 들어오는 신규 당원들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비율로 생각하면 대선 이전에 7만 명 수준이었던 것이 네. 지금 10만을 넘었으니까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젊은 층이 많습니까? 되게 세대는 다양합니다. 그래요? 예,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젊은 층만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좀 재밌는 것이 예. 뭐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국민의힘 경선이 괜찮은 후보부터 먼저 떨어뜨리는 형태로 진행이 됐거든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제일 괜찮은 후보였다고 생각하고 오세훈, 안철수, 홍준표, 뭐 한동훈 줄줄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실망들을 하시면서 이제는 답이 이준석밖에 없다. 저 전직 홍카콜라 단이었는데 이번 대선은 개혁신당 이준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세대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경선의 영향이 컸다. 새로운 상당히 있었죠. 당원은? 그리고 네. 이재명 후보의 너무 뭐랄까요, 사실상 일방주의, 네. 독점 이런 거에 피곤함을 느끼는 민주당 지지층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서 그래요? 예, 저희 개혁신당 이번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지금 우주의 기운이 개혁신당으로 오고 있다. 우주의 기운이? 네, 저희 와, 그 정도예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예. 이건 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들어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뭐 방송에 나오면 이 질문들을 앵커들이 많이 하니까 네. 당선대로 출마하신 겁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자,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이 대신 대답해 주시면. 그러니까 당연히 당선되기 위해서 출마했고 당선될 겁니다. 네. 이준석 후보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큰 선거에 도전할 때마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대표 선거.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그런 세간의 이야기들 내지는 오해, 자기를 깔아내리려고 프레임으로 가두는 내용들을 자력으로 다 깨왔습니다. 아직 너는 젊잖아, 다음번에 하면 되잖아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능력과 유능함으로 계속 깨왔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대표 선거가 있었고 또 동탄에서 그리고 뭐 당선될 때가 대선에서 있었죠. 당대표로서 뭐 이끌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 지방선거, 지방선거도 그랬죠. 그다음에 동탄에 뛰어들 때도 어려울 거라 그랬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최근에 큰 선거, 전국 단위 선거 치러본 사람 중에 이준석 후보만큼 계속해서 자기를 증명해내고 승리해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어제 대구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준석 후보는 최근에 계속 이기고 있는 승장이라면은 김문수 후보는 예전에 우리 한국 축구의 클린스만 감독 같다. 왕년에는 너무 잘 나갔죠. 김문수 후보도 예전에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가장 최근에 승리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번 국민의힘 경선 빼고. 경기도지사? 그게 언제일 것 같으세요? 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5년 됐습니다. 2010년이 됐고요. 그 이후에 2016년도에 대구 수성갑에 나가가지고 참패를 했습니다. 보수 후보로 나갔는데 네네. 대구 수성을 갑자기 험지로 만들어버리고 2018년에 아마 기억도 못하실 겁니다. 서울시장으로 나가가지고 24%도 못 받고 또 참패를 했습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과거의 영광은 있을지 몰라도 최근에 판판이 깨져왔고 사실 이번 국민의힘 경선도 누가 김문수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한덕수 후보로 바로 김덕수로 넘어가겠다고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말해서 승리한 승리의 경험이 이런 희미한 후보에게는 저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 후보의 가능성이나 어떤 이런 걸 폄하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그런 얘기해요. 김문수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0%다. 당선 가능성 0%인 후보에게 찍는 게 사표 아니냐. 이준석 후보도 어제 오늘 계속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3등을 할 수도 있지만 대역전극을 써서 1등을 할 수도 있는 후보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 찍으면 거기는 안정적으로 2등한다. 안정적으로 2등할 후보보다는 찍어서 1등 만들 수 있는 이준석을 선택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는 제가 같은 편이라서 그렇겠지만 굉장히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폄하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질문을 한 겁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전혀요. 자, 그래서 동탄 모델 얘기 많이 해요. 네. 이거를 이런 전국 단위의 제일 큰 선거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442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자꾸 클린스만 나오고 442 나오고 하니까 축구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축구 해설 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예.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이제 40% 초반으로 묶어내면서 저희 이준석 후보도 40% 초중반을 넘는
어떤 박빙의 승부를 해서 건곤일척의 대역전극을 써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을 20% 초반 내지는 10% 후반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네.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첫째로 국민의힘 의원조차 김문수 후보로는 답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이 매우 약합니다. 중도 확장이나 뭐 젊은 세대 수도권에서 먹히기 어려운 후보다라는 것이 이미 뭐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확산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원래 이 정도 되면 이재명 후보가 독주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것이 반 이재명 정서도 아직까지 굉장히 높고 비호감도도 높은 후보이기 때문에 박스권에 저는- 갇힐 수 있다. 네, 박스권에 갇힐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선거 막바지로 갔을 때 야 어떤 선택을 해야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최종 병기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때 이제 이준석 후보로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엿보인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호 4번 이준석이 역전 말로 홈런을 치는 4번 타자 역할을 해달라라고 주문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해놓고 보니까 축구 비유로 시작해서 야구 비유로 끝났네요. 아까 예. 저 공약도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모델로 그 해변 롯데자이언트 해변 구장도 얘기했는데 그렇죠. 자, 오늘 이정우 선수 또 예, 홈런을 쳤어요? 쳤는데요. 오. 네, 예. 자 공약 얘기 조금 해볼게요. 우선 개헌입니다. 이번 조기 대선 비상계엄 탄핵으로 비롯된 만큼 권력구조 개편 논의, 개헌 논의 정치권에서 이제 한때 많았는데 지금 어쨌든 일단 대선 때까지는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네. 자 개헌은 지금 이준석 후보 그리고 개혁신당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언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세요? 저희는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이 사실은 대통령의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의지를 가지고 개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냥 대선 이전에는 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지만 너무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개헌을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이런 면에서 이준석이 당선되면 저는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준석 후보 당선되면 당도 작은데 정부 운영 가능하겠어라고 하지만 많은 개헌을 원하는 정치인들,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을 조금 낮추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네. 결국은 양거대 정당과 협의하고 설득해가면서 정치를 펼쳐야 되고 그것이 곧 개헌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계 개편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이준석의 당선이야말로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개헌 이야기하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정당의 힘을 앞세워가지고 대법원 때려잡기 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가진 힘을 더 과시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민주당 쪽에 교주 역할 비슷하게 하는 김어준 씨가 선거 전까지만 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도 무슨 소리냐 새는 달궈졌을 때 때려야 된다. 정청래 위원장이 역풍은 없다. 역풍 안 분다. 역풍 없다. 우리 그냥 세게 치고 나갈 거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얘기 나온 김에 민주당이 어떤 사법부 압박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는 거의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과 맞서 싸울 때만 해도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근대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하는 법치주의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를 보면서 네. 와 여기도 민주주의 파괴 세력이구나.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습니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 처벌 안 받게 하려고 공직선거법을 그냥 완전히 개정해버리고 대법원 길들이게 하려고 대법관을 갑자기 100명으로 늘리겠다. 이거 남미에서 그 거의 독재에 가까운 정치하는 대통령들이 사법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이거든요. 법 왜곡죄 이런 거 다른 나라에 있어요? 없죠. 법 왜곡죄를 한다는 거는 판사 판결이 자기들 마음, 더불어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처벌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동료 법관들이 우리 제대로 된 상설 법원에서 이런 거 하겠습니까? 저는 이 논의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인민재판소 만들자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일반 법원에서 안 되니까 계속 특별법원 만들고 인민재판소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는 법관만 정의롭다라고 하는 거의 이거는 법치주의의 파괴를 넘어가지고 상권 분립을 완전히 뒤흔드는 형태로 좀 가고 있다. 이건 이준석 폭거입니다. 폭거. 폭거. 예.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정치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네. 무슨 뜻이에요? 이거?
그런 겁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예,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죄가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예. 본인에게 죄가 있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위인설법을 통해서 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자기 죄를 사후적으로 없애버리고, 그리고 자기 죄를 판단해야 되는 검찰 때려잡기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법원 때려잡기까지 하는 정치인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인은 웃으면서 뭐 무슨 뭐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외롭다 뭐 이런 얘기 했나요? 뭐 이상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이것은 뭐 자기 고백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이렇게 뻔뻔하고 우리 법치주의를 왜곡시키는 정치인은 퇴출돼야 되고요. 정무적으로 봐도 이재명 후보 지금 좀 잘 나간다라고 해서 굉장히 오만하게 하고 있지만,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게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윤석열 후보에게 지난번에 졌던 후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대선 지고 나서 지방선거도 자기가 지휘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역사에 남는 참패를 기록했던 후보거든요. 본인의 허약함을 감싸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힘자랑을 하면서 오히려 사법부 때려잡고 있는 이런 후보는 저는 이제 정치 그만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공약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 정부 개혁하겠다는 부분, 이제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인데 이게 이제 부처 뭐뭐 폐지한다 이런 공약도 내놨는데 네. 자, 작은 정부라는 게 이제 이게 부처의 사이즈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예산 문제도 결부가 될 겁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부인지 짧게 요거는. 아, 네. 예. 그 예산도 예산이지만 네. 저희가 부처가 조금 더 광역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처 간 칸막이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서로 핑퐁 게임 치다가 다 지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네. 들면 댐 방류 결정 이런 거 할 때도 네. 이거를 뭐 환경부가 해야 되냐, 행안부가 해야 되냐, 국토부가 해야 되냐, 지자체가 해야 되냐, 핑퐁 치다가 나중에 와서 보면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뭐 전기차 충전부터 이런 거는 뭐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네. AI 무슨 뭐 바이오 서로 돈 되는 거, 이권 있는 거는 각 부처가 서로 하려고 싸우고 이런 과정에서 비효율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네. 부처로 안 되니까 또 국가위원회를 대통령 지소로 만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된다. 우리가 광역화해서 부처 칸막이를 낮춰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군요. 예. 자, 아까 개헌 얘기하고 저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 공약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정도만 더 공약 이렇게 소개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많겠지만 물론. 예.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일이 또 그 스승의 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동 학대 무고를 당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계속해서 민형사 소송을 당하면서 우리 교실이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가 무슨 거의 뭐 법정 비슷하게 그래요. 법적 관계처럼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위축돼 있겠군요. 많이 위축되어 있으시죠. 예.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사 문제 가장 심각해서 교사를 네. 저희가 이야기하지만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일선의 공무원분들 악성 민원이나 민형사 소송 협박을 통해 가지고 위축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은 화끈하게 국가가 보호해드려서 정말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맡은 바 일을 교사나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나 뭐 의사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송의 부담을 좀 줄여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자, 아까 이제 뭐 마지막 말로 홈런을 이준석 후보가 칠 수 있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단일화 가능성을 이준석 후보에게 물어보면 예. 이제 완전히 0%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아예 없다 이러는데 그 얘기는 네. 나중에 여건이 달라지거나 뭐 지지율이나 이런 거나 여론이 달라졌을 때를 가정한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의 단일화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까? 정확히 무슨 아닙니다. 뜻입니까? 저희는 6월 3일을 기준으로 예. 6월 3일 단일화는 없다? 단일화는 없다. 저희는 이준석 후보의 이름은 네. 6월 3일에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일 것이고 예. 완주가 목표가 아니라 저희는 뭐 더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승리해서 당선될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뭐 4, 4, 2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와 합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도 단일화는 절대로 없습니까? 네. 저희는 그거는 지는 한이 있더라도.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손 잡았을 때 떨어져 나갈 표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예. 지금 아직까지 비상계엄에 대한 또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도 네. 못 하고 있고요. 지금 해도 늦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는 오늘 이준석 후보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오늘 해도 이미 늦었다. 네. 예.
개헌 보수와 개혁 보수는 발음은 비슷하지만 네. 완전히 다르다. 함께 갈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개헌 보수의 손을 잡았을 때 오히려 잃는 표가 더 많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어떤 단일화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뭐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수치상으로는 앞서간다고 해도 그거는 나중에 충분히 역전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아슬아슬한 상황이 돼도 그 손을 잡았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많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네,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자, 그렇다면 그 뭐 국민의힘 얘기 나온 김에 네. 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뭐 새로운 시도도 하고 국민 이목도 제법 끌었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 이제 선출된 이후에 단일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당내 내용이 되게 깊어졌어요. 급기야 막 한밤에 후보 교체 시도까지 했고요. 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후보가 바뀌고 자고 일어나면 후보가 바뀐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왔는데 자, 결론은 후보 교체 반대 이제 네. 당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당원들이 당을 벼랑 끝에서 멈춰 세워졌다. 뭐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지 네.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이번 경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문수 후보의 어떤 거짓말이 결국 성공했죠. 저는 어쨌든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쿠데타에 가까운 정당 쿠데타에 가까운 방법으로 네. 후보 교체를 하는 것 역시 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마지막 순간에 후보 교체를 막으신 것 역시 저는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시계를 돌려서 왜 그러면 국민의힘의 절대다수 의원들이 김문수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후보 교체를 생각했냐 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자기가 가진 본연의 경쟁력에 비해서 한덕수 후보를 가져다 쓰면서 어쩌면 그 효과를 과하게 누렸던 것이거든요. 홍준표 전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나 이런 분들 보면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선 과정에서 약간 지금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그 단일화를 얘기하냐. 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갔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김문수 후보는 이길 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 이후에도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기에도 김문수 후보는 노답인 이길 가능성 0%인 후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총극이 벌어졌던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력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손을 내미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준석 후보에 관한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천하람 의원께 네. 천하람 의원 관련 질문입니다. 천하람 의원님은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뭐 개혁성이라든지 험지 도전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개혁신당 대표주자로 이준석 의원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제가 본래는 질문을 어떻게 적었었냐면 네. 다음에는 천하람 의원님이 한번 뛰실 겁니까?라고 질문을 하려 그러다가 하려 그러다가 조금 더 그래도 어떻게 질문을 고쳤냐면 네. 우리 천하람 의원님이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신데 그리고 아직 좀 젊은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 어떤 겁니까? 정치를 함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저의 일단 제 정치적으로 네. 저의 사소한 어떤 바람이 있다면은 네. 제가 이번에 어쨌든 국회의원이 됐을 때 호남 지역 언론에서는 호남 출신 정치인으로 저를 다뤄주셨고 네. 또 대구 경북 언론에서는 저를 대구 경북 지역 출신 정치인으로 다뤄주셨습니다. 양쪽 다 양쪽에서. 출신이에요. 그리고 양쪽 다 제가 이제 태어난 곳은 대구고 정치적 고향이 전남 순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양쪽에 다 이제 뭐 행사도 있으면 초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정치를 은퇴할 때 대구 경북과 우리 전남에서 네. 서로 우리 지역 출신 정치인이라고 그때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 천하람 부끄러운 정치인이니까 사실 니네 쪽이잖아. 우리 쪽 아니다. 우리 그건 쪽 말고요. 아니야. 저쪽으로 가라 하지 말고. 네. 그런데 이런 저의 어떤 사소한 바람을 이룰 수 있다면은 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조금은 희석되고 있지만은 지역 감정이랑 어떤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이 많이 희석될 수 있고 네. 이번에 이준석 후보도
박정희 정신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또 김영삼 정신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는 저희 세대 정치인들에 있어서는 그것이 매우 자유롭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준석과 천하람의 정치는 지역에도 갇히지 않고 이념을 초월하는 그래서 가장 좋은 해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실용적인 정치를 좀 펼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정치, 통합의 정치, 화합의 정치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뭡니까? 저희 40대에 머리 팽팽 돌아가는 네. 이공계 출신 대통령을 좀 저는 써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요. 지금 과학기술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데요. 네. 그걸 자기가 직접 어느 정도 이해하는 대통령이랑 밑에서 써준 거를 보고 읽는 대통령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서로 법정 다툼하고 재판받고 수사받고 하는 법조인 출신 대통령 이제는 그만하고 정말로 다음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만들어낼 머리 팽팽 돌아가는 40대의 이공계 대통령을 이번에 한번 선출해보자. 그리고 플러스로 하버드 나왔으니까 네. 여차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영어로 정말 우리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미국에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도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지금에 꼭 필요한 대통령이니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40대의 아주 똘똘한 일꾼을 우리 국민들이 부려먹어서 대한민국을 보다 더 부강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상임 선대위원장 맡고 계신 천하람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